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본격 지식 충전 프로그램 이야기 더, 저는 유승진입니다. 먼저 오늘 이슈들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드리는 오늘 이야기 더입니다. 세 분과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월 12일) 오늘은요, 정월 대보름입니다. 한 해 동안 좋은 소식, 또 좋은 말만 들리길 바라면서 귀발기술 한 잔과 함께 시작해온 날인데요. 시끌시끌 오늘도 우리 귀를 소란스럽게 했던 정치권에서 전해진 이야기들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검사 출신 김경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강성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전환길 다시 나온다입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소개할 오늘 이 주인공, 어느새 보수 세력의 구심점이 된 한국사 강사인 전환길 씨입니다. 부산, 대구 찍고 또 광주 가기 전에 이번에는요, 중원, 천안에 등판을 했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바로 들어보시죠. 제가 대통령이라도 비상계엄이라는 좀 센 방법을 통해서라도 국민에게 알리고 그동안 민주당이 해온 폐악질을 국민에게 알려서 모든 것을 국민에 알리자라는 차원,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강부 대변인님. 네. 전환길 씨, 나라도 계엄을 했을 거다. 조금 이거 센 방법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 아주 꾸준히 계엄은 계몽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환길 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예. 전환길 씨께서 계엄령을 또 선포를 하신다고 하면 전환길 씨도 그 절차가 만약 틀렸다고 하면 내란 우두머리죄로 지금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받겠죠. 예. 예. 그런데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저 이런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은행이 권총 들고 은행 들어갔는데 꼼짝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경찰한테 제압이 됐어요. 네. 그리고 경찰한테 잡혀 나오면서 너무 은행 이자가 비싸가지고 내가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그랬다. 그리고 근데 돈도 그대로고 사람도 안 다쳤다. 네. 그러면은 처벌 안 받습니까? 저는 전환길 씨께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은행에도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자, 이남희 기자, 윤 대통령도 따로 감사를 전달하는 만큼 전환길 씨 그야말로 이미 보수에서는 대형 스피커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 힘이 실릴 만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전시에 가입 소식이 알려진 뒤에 가입자 14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국민 변호인단. 네, 여기에 대해서 네. 대통령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요? 일단은 전환길 강사한테는 감사하다라는 뜻을 전한 것이 이제 지난 6일이었어요. 예. 접견을 했던 측근들을 통해 가지고 그 전환길 강사한테 고맙다는 뜻을 밝혔고요. 국민 변호인단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가입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14만 명을 넘었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측근들과 접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변호인단 출정식도 열리거든요. 네.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탄핵을 공작이라고 했어요. 탄핵 공작에 맞서서 국민들이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부당한 구속이지만 함께 싸우겠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 변호인단에 2030 세대가 최근에 많이 가입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들, 그러니까 미래가 발달하는 희망을 본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내일 지금 변론길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결론을 앞두고 옥중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면서 어떤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환길 씨한테 감사하다는 표현을 또 직접적으로 하고, 네. 전환길 씨가 가입한 뒤에 늘어나요? 변호인단 수가 이게 굉장히 네.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승리할 거다, 대통령이 이렇게 지원 사격을 나서고 있으면, 자, 전환길 씨 요새 부산, 대구, 충청 아주 전국을 도느냐 그야말로 정신이 없을 텐데 굉장히 또 고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요, 또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죠. 광주 집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과연 자기가 시장으로서 야, 이 집회 오지 마. 아니, 지가 독재잖아요, 이거는. 이건 더불어 독재당 연장선이잖아요. 예?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아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같은 나라 아니에요? 니는 이 지역에 오지 마. 너는 이 지역에 오지 마. 아니, 이거는 가게 열어놓고 제가 커피집 하는데 손님, 빨간 옷 입은 손님 오지 마. 이거 똑같은 거잖아. 자, 저 발언 사실 그러니까 강기정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치는 홀로코스트 기념 공간에서 집회할 수 없다. 민주 시민에게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전한길 씨가 저런 입장을 낸 건데, 자 김경진 의원, 그러니까 여권 의원들도 사실 대통령 격려 같은 걸 받으면은 이걸 그렇게 뭐 무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더 반응이 강화되기도 하는데 지금 전 씨의 속내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군 병력을 동원한 것은 예, 그날 저녁에 한동훈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헌 위법의 계엄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군 지휘관들에 대해서 내란죄로 지금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에 출동했던 군인들에 대한 헌법적인 평가 또 형사사법적인 평가로서 분명히 그렇게 단죄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한길 씨가 아까 뭐 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예, 헌정 질서를 지켜야 되니까 틀린 얘기인데 광주에서 왜 집회를 허가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한정해서 볼 때는 그건 전한길 씨 얘기가 또 맞는 거죠. 네. 어쨌든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집회의 자유가 있고 특별히 저게 광주시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안녕 질서를 깨뜨릴 만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광주에서 집회하겠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됐죠. 네, 그리고 강기정 시장께서 어떤 위헌 입법 또 내란죄와 관련돼서 기소가 있기는 하지만 네, 나치의 학살 세력이라고까지 비유한 것은 또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게 헌법 질서를 어기고 군 부대를 동원했다는 점에 대한 처벌이지 예, 이게 정말로 사람들이 뭐 어떤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한 표현도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다들 말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조금 표현이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전 씨는요, 또 세이브 코리아 측과 함께 토요일에 이번에 광주 시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자 강기정 시장은요, 관련 조례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폄훼 왜곡 세력에 대해서는 불허할 근거가 있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진짜 오겠다고 하면은 이게 이념을 이유로 막을 방법은 있는 겁니까? 저 조례가 아마 있겠죠. 근데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 자체가 위헌 위법의 조례라고 봐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저 조례를 가지고 예. 집회를 막는다면 아마 위법적인 행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논란이 계속 될 거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자 이남희 기자, 주말이 가까워지니까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기세에 좀 밀릴 수 없다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소개할 말에 저희가 주인공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인공은 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뜹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 출신인데, 자 보면은 쓰레기 매립장 이렇게 뜨는데 이 쓰레기 매립장 주소를 게재를 했다고 해요. 이게 광주시 도동길 160번지 이 주소를 올린 거예요. 원래는요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요 SNS에는 광주시 도동길 160번지라고 돼 있고요. 지도 URL이 하나 있어요. 예. 제가 그래서 눌러봤죠. 박균택 의원은 정말 친명계 핵심 의원이고 대장동 변호사로 유명하고 또 광주의 지역구를 둔 의원이잖아요. 근데 그 눌러봤더니 쓰레기장이라고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광주 광역시 위생 매립장.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서 쓰레기들을 모아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결국은 이 집회 열 곳은 쓰레기장,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냐 이렇게 은유적으로 글을 올린 겁니다. 네. 오늘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발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 오시는 분들 국민을 바로 쓰레기에 비유한 거냐 이렇게 크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않았어요. 주소를 네. 올렸어요. 주소를 올렸어요. 그 주소에 예. URL을 저도 클릭해봤거든요. 어떤 곳인지 네.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그 위생 매립장,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경진 의원,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시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돌려서. 그런데 자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시겠다는 분들 사실 보면은 뭐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뭐 탄핵 심판 과정이 좀 꺼림칙하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탄핵 심판 자체를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저렇게까지 좀 쓰레기 매립장으로 좀 묶어 버리면은 이거 좀 너무 묶어서 뭉뚱그려 쓰는 표현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사태가 수사가 처음 개시됐을 때
또 언론에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예. 서초동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조국 장관 무죄라고 촛불을 들고 시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거꾸로 보면 똑같은 과정들이에요, 보면. 근데 결국은 6년의 재판을 거쳐서 조국 장관 관련된 혐의들이 대부분 다 유죄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은 특히 좀 말을 순화시켜서 언어를 순화시켜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게 국민 전체의 화합을 위해서 또 국가가 안정적인 순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그 자세와 그 언어 사용의 화법이 가장 절실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전한길 씨에 대해서도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자, 현대판 무신의 난 찬양하는 사이비 역사 강사 이렇게까지 좀 직격을 합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가요, 오늘 한 방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면은 혁명까지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이거 내가 하는 지금 발언이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까지 쏘아 붙이던데, 자, 일단 이게 팩트가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강성필 부대변인. 네. 그렇다면은 내가 하는 발언이랑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이랑 뭐가 다르냐,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 민주당 지지자라든지 예. 야권 성향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 네. 너무나도 이 정도와 수위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물론 저는 방금 김경진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많이 공감하는 게 지금이야말로 정치인들이 좋은 언어, 순화된 언어를 쓸 때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입이라는 언어를 썼다는 이유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막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자개표 시스템이 조작이 있다. 그러니까 수개표 하자고 막 주장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수개표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국민의힘 논리로 따지면 가짜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혹여라도 광주 시민들을 좀 자극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다 보면 좀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사태를 좀 우려해서 전한길 씨 측이 조금 이번에 광주 집회는 한번 패스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념과 철학이 다르다고 광주에서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만약에 합법적으로 신고만 되어 있다면 저는 허용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사실 강성필 부대변인 광주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저의 또 첫 직장이 광주광역시청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광주시장님을 제가 보좌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광주에 제가 이 분위기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물리적인 충돌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여쭙고 싶은 거는, 자, 네. 쓰레기장으로 가라고 했던 이 발언, 네. 이 주소까지 쓰면서 하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박균태 의원의 보좌관이라면 저는 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박균태 의원의 지역구가 광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 지역구에 계신 지역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분위기가 큰 곳이 광주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그간, 자, 전한길 씨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나 3.1절 집회까지만, 이거 집회 방송 거기까지만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요, 기존의 입장과 다르게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2030 세대들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나 이 눈물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전한길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활동 계획을 시사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분 자유시죠, 뭐. 알아서 하시는 거죠. 본인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과거에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생각이 틀렸다. 이제 새롭게 하겠다. 네. 또는 나는 정치인의 길을 걷겠다. 또는 거기서 조금 더 공적으로 된다면 현재 2030 세대에 직면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는 대한민국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다. 그럼 뭐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실 수도 있죠. 그래서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좋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제가 축원드려 볼게요. 아니, 전한길 강사가 저렇게 발언한 거는요. 네. 부인이 봐주셨나 봐요. 계속 아내가 밥도 안 준다. 그래서 좀 이해해줘 이렇게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셨죠. 처음에는 네. 3.1절까지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탄핵이 기각될 때까지 한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바뀌었어요.
탄핵이 인용이 만약에 된다면 더 끝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계속 본인이 활동하는 시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가족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본인이 활동하는 기간을 지금 연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번 집회 때는 가족들도 같이 왔었잖아요. 같이 왔죠. 자식들 그리고 부인도 같이 왔다면서 좀 이해해달라고 계속해서 가족들을 설득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네, 가족을 뭐 진짜로 설득했을지는 전한길 씨만 아는 내용이니까. 아는 내 그것까지 제가 보지 못했어요. 최근 사실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집회에 또 참석하고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그 많은 국민을 이거 극우라고 부를 거냐, 어디까지가 그럼 극우냐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언론사에서 AI 기법을 해봤더니 적어도 15만 명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 제가 예. 보더라도 과거에 걸핏하면 100만, 200만 원 하던 것은 과장이지만 5만 원 훨씬 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정도 오신 분들을 극우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도대체 극우가 얼마나 많은 겁니까? 네, 그럼 저희가 또 세 번째 주인공 한번 만나볼까요? 세 번째 주인공은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뜨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고 이렇게 말할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예.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도 네. 바로 일제 그 재판관들한테 재판을 받을 때 1시간 반 정도 최종 변론할 기회를 줬는데 왜 이 문대행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추가 발언할 3분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느냐.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느꼈다면서 일제 헌법재판관에 못하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을 보면서 얘기한 건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정인에 대한 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는 것으로 정했고 본인이 희망하시는 경우는 정인신문 절차가 끝난 후에 의견 진술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정인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아닙니다. 약속을 하셨고요.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비유가 어차피 윤 대통령이 발언할 기회를 많이 줬었잖아요. 야권에서는 저게 좀 너무 과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긴 합니다. 네, 내일 또 8차 변론에서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면요. 3월 초중순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추린 또 다음 핵심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할머니도 위험했다입니다. 대전에서 8살 초등학생 김하늘 양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야말로 사회적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 모시고 보다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부터 저희 한번 볼게요. 자, 김하늘 양을요 무참히 살해한 저 교사 범행 당일에 흉기를 구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지금 차량이 멈춰서고 차에서 뭔가 내린 뒤에 저렇게 검은색 봉지를 들고 나타납니다. 한 5분 만에 나타났는데 저 검은 봉지 안에 하늘 양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흉기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점심시간을 틈타서 범행했을 흉기를 그야말로 좀 미리 구매를 한 건데, 자, 이수정 교수,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좀 미스터리들이 남아요. 그러니까 저 교사가 일단 대체 어떤 사람이고 또 도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지 참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많은데, 우선 대체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이 어리고 아무 죄도 없는 8살 하늘이를 대상으로 해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사실 이 부분이 궁금해요. 좀 저희가 알아보니까 경찰에 따르면은 가해 교사가 어떤 아이든 상관이 없었다. 그러니까 즉 무차별적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 중에서도 그야말로 가장 어린, 그러니까 1학년 아이, 가장 어린 이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거 보면 이 부분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아이든 상관이 없었던 것일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범행하기 쉬운 대상, 그러니까 스스로 방어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아이를 물색해서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군요. 그랬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반적인 이제 묻지마 살인, 무차별 살인 또
경찰에서 쓰는 용어로는 이상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의 경우에도 사실은 무차별적으로 누구라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네. 피해자의 유형을 보면 방어를 할 수 있는 건장한 남성보다는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뭐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 중에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분풀이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래도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더 용이하다. 내가 네. 목적하는 행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이런 판단 정도를 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방어 능력이 없는 아이를 일부러 택한 거다. 그러면 이거 그야말로 정말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비겁하다 아니다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고요. 예. 네, 뭐 결국에는 도대체 왜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이거를 보는 게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이 사람이 사실은 12월 달에 이미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부적응의 문제가 있어서 네. 아마 폭력과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런 갈등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근무를 불량하게 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권고로 이제 휴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때 이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휴직을 6개월 처리를 했는데 문제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지점에서 이 사람이 다시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와가지고 나 괜찮아졌으니까 다시 복직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부적응이 시작이 됐고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나흘 전에 이미 무엇인가 이 사건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는 이런 네. 사건이 폭력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컴퓨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일단은 기물 파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옆에 있던 교사가 나흘 전에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뭐냐 이러다가 그 교사와 실제로 폭행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폭행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가서 네. 지금 장학사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사건이 일어난 날 오전에 장학사와 면담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수업에서 배제되는 이런 이제 결정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의 문제는 단순 우울증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 단순 우울증인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무기력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굉장히 자포자기하고 오히려 타해보다는 네. 자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중간에 점심시간에 흉기를 사러 간 저 행동 패턴을 보면 우울증 환자들은 보통 굉장히 행동이 좀 이렇게 빠릿빠릿하지를 못해요. 아, 그래요? 활동 예.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저 행동을 보면 지금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목표한 바를 정확히 달성을 해가지고 다시 차량을 주차해 놓은 곳으로 와갖고 차량을 타고 아마 돌아갔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와 같이 빠른 목표 달성 행위를 하기에는 네. 중증 우울증 환자라면 7년씩 앓았다고 주장 중인데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네. 판단하시기에는 저렇게까지 좀 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는 네, 건데. 우울증하고는 예. 직접 관련이 없다. 네. 그런데요, 두 번째 또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흉기를 구매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가해 교사가요, 뭐 범행 전에 마트에서 구입한 흉기 이거 나 사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구입을 한 거다. 경찰에는 이렇게 좀 진술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진술 내용 납득이 되세요? 그러니까 자살 예. 사고를 하는 질병들은 많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질병이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자살 사고를 하니까 예. 아마도 우울증 얘기가 초기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저렇게 어떤 자해 사고를 하는 또 다른 패턴 중에 하나는 자신의 어려운 지경을 면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일종의 쇼처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성격장애자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성격장애자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우울증 환자들처럼 정말 뭐 어떤 그 치명적인 시도를 했다면 지금 살아있지 않겠죠.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지금 현재 생존해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보기에도 지금 단순히 목숨을 끊기 위한 목적으로 흉기를 샀던 건 아닌 것 같다. 네. 네. 방어 능력이 정말 없는 정말 작은 어린아이를 택한 그러니까 비겁하다는 말조차도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네, 네. 너무 잔인한 범죄인데 범행 직후에 아이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교수님 네. 사실 경찰이 유족들을 사실 안 보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까지 했을 정도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대체 이 가해 교사 왜 이렇게까지 좀 잔혹한 방식으로 아이를 살해한 거예요?
지금 아마도 이 묻지마 살인범들 연구를 제가 2013년도에 한 적이 있어요. 전국의 교도소를 다니면서. 예. 그런데 이제 성격 장애자들은 잔혹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예.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 만족, 자신의 존재감 이런 것들을 일종의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네.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런 피해를 입은 지금 이 피해 아동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제가 안 되는 지점이 뭐냐면 이런 행위를 할 수도 있는 위험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이 왜 교단에 있는지가 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네. 예, 선생님은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런 직업 아닌가요? 그런데 예. 이렇게 위험한 사람을 교단에 서서 계속 그 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든 지금 무엇인가 법률적으로도 예. 굉장히 큰 공백이 있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예전역에 선별돼서 사라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왜 우리나라에 지금 절차적으로 이런 사람도 심지어 자기가 정신과 전문의한테 가서 진단서 떼줘 해가지고 뭐 상당 부분 증상을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자기 진술을 해가지고 뭐 가지고 온 그 진단서를 왜 복직을 했나요? 네. 예, 그 대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외국 같으면 네. 아마 틀림없이 복직에서 교단에 설 만한 적합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평가 네.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학생들,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역할, 그리고는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예. 위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속아내겠죠, 당연히. 그리고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절차가 현재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복직 과정에서 왜 속가내지 못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건데, 네. 근데 저희가 한번 보니까,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뭐 정신질병을 이유로 당초에 6개월 정도의 휴직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20여일 만에 조기 복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복직 과정에서 진단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휴직을 할 때도 그렇고 복직을 할 때도 그렇고 진단서가 필요한데 이 진단서가 각각 진단서긴 한데 떼준 사람이 같아요, 의사가. 그러니까 이 같은 인물의 의사가 며칠 만에 이렇게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전문의들이 진단을 내릴 때는 예. 환자 본인의 진술에 따라서 내가 환각이나 환청이 있다라고 하면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내리겠지만 조현병인 환자들도 필요에 의해 가지고 예컨대 처벌을 앞두고는 환각, 환청을 보고하지 않는 수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에 따라 가지고만 진단을 내리게 되면 사실 증상을 뭐 심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적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진단명도 달라지고 증세의 호전도도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동일한 정신과 전문의였다면 예. 6개월이라고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약물을 복용하고 증상이 굉장히 내가 호전됐다. 나 이제 괜찮다. 애들 가리킬 수 있다. 라고 했으면 아마도 뭐 그 사람 얘기만 믿고 진단을 하니까 돌아가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네. 예컨대 멜링거링에 취약합니다. 사병, 꾀병에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험성 평가를 할 때는 지금 이런 기만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운 평가 방식을 써야 되는데 지금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정신과 전문의들은 그런 판단을 하기가 어렵겠죠. 네. 대상자의 진술에만 따라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니까요. 어쨌든 이런 뭐 휴복직 과정의 미스터리뿐만이 아니라 일련의 상황들이 그야말로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에 아무 잘못도 없는 하늘양이 가해 교사에 의해서 희생이 되고 만 겁니다. 하늘양의 아버지는요, 바로 이 부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들이야. 근데 다른 곳에서 너를 부르면 그거는 조심해야 돼. 근데 학교 선생님이 죽였습니다. 사장님, 경찰 오래 하신 지 오래되셨죠? 학교에서 칼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카네리가 타겟이 아니었던 누구든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하늘양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늘양이 희생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어린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었겠죠. 학교나 또 그래서 교육당국에서 이미 이 해당 교사가 사실 위험한 인물임을 인지하고 그 뒤에도 제대로 된 조치 취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경진 의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 사회가 아직 정밀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장학사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예. 근데 똑같은 병명으로 다시 휴직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잠시 휴직이 그냥 보류된 상태에서 저 사건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똑같은 병명으로 다시 휴직하는 게 왜 안 되는지, 그럼 이 규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이제 이런 걸 봐야 되고요. 방금 이수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의사들에 의해서 정밀하게 어떤 스크린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정신병력이라든지 위험성 판정 평가의 이 시스템 자체에 지금 구멍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하고 현장에서 이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평가하고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요. 정말 작고 여린 8살 하늘양의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려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해서 유족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의 마음은 2번 찢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버지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저희 하늘이는 부검 중에 있습니다. 안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너무 보고 싶어 다시 뛰어갔는데 하늘님이 출발해서 못 봤어요. 하늘이를 처음부터 급소를 노리고 찔렀는지 죽은 뒤에 또 하늘이 아프게 했는지 부검을 통하면 형 좀 알 수 있어라고 해서 저희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하늘이를 해친 분은 추후 무조건 심신미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강력한 처벌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하늘양 아버지가 가해교사가 자신의 우울증 같은 사유로 뭐 일종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현재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을 사실 전반적으로 분석을 좀 해봤을 때요.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게 우울증이 좀 범행의 직접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던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우울증하고 관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우울증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신미약과 연관된 이제 정신질환 진단명들은 우울증, 조현병, 뭐 예를 들자면 성격 장애도, 사이코패스 등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사이코패스나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말아야 된다고 최근에 판례들에서 다 이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제 남은 옵션은 조현병이냐 아니냐 여부인데요. 조현병 같은 경우에 정신 착란 상태에서 묻지마 살인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예. 이 사건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차량 운전을 못해요. 저런 식으로. 더군다나 지금 이제 조현병 진단이 있었으면 아마 2번째 정신과 전문의, 복직을 허락한 정신과 전문의 진단명으로 조현병이 적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현병은 뭐 심신미약으로 가끔 인정이 되지만 거기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면 지금 이 계획살인, 제가 계획살인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계획살인은 사실은 무지하게 엄벌해야 되는 가중 요인들이 무지하게 많다고 보입니다. 예. 일단 피해자가 전혀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목표물로 삼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소도 학교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부 가중 요인으로 삼아서 아주 엄벌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가중 요인으로 엄벌해야 하는 계획살인이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까지 의견을 좀 주셨는데 자, 8살 하늘이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은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계각층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그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여러 가지 편지들이 쏟아졌고요. 하늘양이 정말 아이브의 장원영 씨 팬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먼저 그 하늘양 아버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이 꿈이 장원영입니다. 생일 선물로 아이브 포토카드를 장원영 걸 사달라고 하고요. 모든 물품과 선물들은 장원영이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아이브 관계자들이 보신다면 장원영 양이 저희 하늘이 가는 길에 따뜻한 인사 한마디 해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 바로 가수 아이브가 보낸 근조 화환입니다. 이렇게 그 하늘 향기 가는 길을 저 애도하면서 화환을 보낸 거고요. 더 추가 메시지를 남길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그리고 딸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한 배우 한혜진 씨도 어른인데 이렇게 지켜주지 못했다면서 애도하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많이 눈 혹은 비가 내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꽃들과 편지들이 젖을까 봐 이렇게 우산을 씌워서 그 하늘이 선물이 젖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산을 씌워서 이 하늘이를 그 애도하는 선물과 편지가 젖지 않도록 또 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네, 하늘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는요, 많은 조문객들이 방문을 해서 인형, 과자, 꽃 등을 놓으며 저마다 마음을 좀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쪽지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쪽지엔 이렇게 좀 적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가야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해. 무서움 없고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렴.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이런 말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참, 네, 꼭 아픔 없는 곳에서 좀 편하게 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뽑은 오늘의 이야기 마지막 키워드는요, 테이저건 한 방에입니다. 혼잡한 아침 출근 시간대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니면서 시민들을 또 위협하고 경찰에게까지 으름장을 놓는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사건의 전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자, 요새 워낙 흉흉한 사건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소식 듣고도 가슴이 좀 철렁했었는데 이건 또 무슨 사건이죠? 50대 남성이요. 지금 하나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내리칠 것 같이 드는 모습입니다. 이 야구 방망이를 지금 차량 앞이죠. 차량 보넷을 계속 두드리면서 지금 난동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그 지나가는 시민들한테도 얘기하고요. 지금 보면 또 주차 이렇게 서 있는 지금 자전거도 계속 이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자전거까지 부수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뭐 시민들을 위협하고 자동차를 부수고 자전거를 부수면서 화풀이하는 모습입니다. 보면은 뭐 윽박지르듯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렇게 방망이 좀 휘두르고, 그러니까 차량의 보넷을 쿵쿵 내려치기까지 했는데, 저 지금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 나오네요. 보니까 자전거까지 파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단 재물 손괴가 문제가 되고요. 예. 지금 이때가 어느 시점인지가 중요해요. 아침 출근길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출근하시는 분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이걸 보고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신고를 합니다. 갑자기 모르는 어떤 남성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자동차도 부수고 자전거도 부순다. 이렇게 하면서 경찰이 급히 신고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부수는 것들을 좀 제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출근 시간대에 저렇게 난동을 부렸으면 다친 사람은 혹시 없었습니까? 다행히 없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자동차와 그 자전거가 이제 손상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경찰한테까지도 난동을 부리는 장면들이 보여요. 경찰도 좀 빨리 출동을 했는데 다행히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자칫 뭐 경찰까지 공격할 기세인 것 같은데, 교수님, 보통은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경찰이 오거나 경찰을 보면은 잠잠해지지 않나요? 원래 그게 통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통상적이죠. 뭐 위화감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법 집행관들 나타나면 난동을 피다가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 좀 피해보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저 사람은 그러지도 않는 거 보면 아마도 굉장히 저 폭력 행위를 습벽으로 해온 사람 같고요. 전혀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저 장면에서 이제 드러나는 현상인데, 이게 사실은 폭행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특히 재물손괴에 관해 가지고 너무 처벌 수위가 낮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 상습적으로 해도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분풀이를 뭐 남의 기물에다가 하는 이런 이제 뭐 습벽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보이죠. 엄벌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자, 이남희 기자, 그럼 이 부분을 짚어봐야겠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인 거예요? 일단 술을 마셨대요. 그리고 조울증을 앓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도 얘기했지만 그게 분명히 이 범죄를 정당화하는 그 핑계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또 이렇게 핵심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한 가지 이슈를 속살까지 파헤쳐보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임상훈 평론가. 저희가 방금 보여드린 이 영화, 최근 북한 TV를 통해서 방영된 전쟁 영화 72시간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김정은이 직접 메가폰을 잡았다 그래서 화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메가폰만 잡은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배우의 어떤 그 태도, 그다음에 발성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각본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했다라고 이제 북한 매체에서 말을 한 거거든요. 예. 이 72시간 제목이 72시간인데 저 72시간이 뭐냐면 당시 한국 전쟁 당시에 그 북한군이 이 서울까지 진입한 그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발 후 이 3일 동안의 일을 북한 시각으로 이렇게 다룬 영화인데 사실은 지난해 2월에 처음 공개가 됐었습니다. 당시에는 영화관에서 공개가 됐었는데 이번에 올해 1월에 처음으로 이제 그 조선중앙 TV에서 방영이 된 것이죠. 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영화 장진호를 우연히 보고서 예. 왜 우리나라는 이런 거 못 만드냐 이렇게 이제 질책을 하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뭐 1억 달러라는 보도도 있고 예. 1,000억 달러라는 이런 보도, 1,000만 달러라는 보도도 있는데 정확한 거는 뭐 좀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북한 실정에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스케일만 봐도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니까 북한 영화치고는 굉장히 좀 스케일이 커요. 그럼 제작비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보도가 있습니다. 1,000만 예. 달러라는 보도도 있고 1억 달러라는 보도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북한에서 낼 수 있는 그 제작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한 1,000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1,000만 달러도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북한의 영화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여한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모든 북한 영화 통틀어서 이렇게 스케일이 큰 영화도 처음 봤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보통 블록버스터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저예산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주인공 위주의 화면만 보여준다든가 전투 장면 같은 경우에도 이 주인공 위주의 화면만 보여주면서 그 시야가 굉장히 좁거든요. 하지만 돈이 많이 투입된 영화일수록 더 넓은 전장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뭐 탱크라든가 비행기라든가 각종 무기들을 다 동원해서 이 전투 현장을 조금 더 실감 있게 묘사할 수 있는데 지금 72시간이 딱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영화 제작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치인지를 우리가 좀 감을 잡으려면 이 영화를 보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네. 관람표가 얼마인지도 사실 좀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보통 북한에서는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3,000원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예전 영화면 1,000원 정도였습니다. 영화관에서. 하지만 이 영화는 18,000원이었습니다. 6배나 비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영화에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도 이 돈을 어느 정도는 회수를 해야 되겠기에 이렇게 영화비를 많이 올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8,000원이라고 하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어느 정도예요? 18,000원이라고 치면 사실 지금 북한의 환율이 약 예. 2만 원대 되거든요. 2만 원대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1달러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긴 하네요. 네. 그러면 어쨌든 굉장히 북한 치고는 막대한 제작비를 들인 거예요. 근데 이 영화 이렇게까지 만들려고 하면은 김정은이 뭔가 어디서 돈을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 직접 연출하고 각본까지 쓴 영화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디서 충당한 거예요, 돈은? 북한의 우린 재정이 하나죠. 예. 국가 재정이. 북한은 주머니가 3개예요. 하나는 이제 일반 인민경제 재정. 네. 두 번째는 제2경제, 군수경제. 그러니까 인민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군수경제 돈 1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고난행군 때 수십만 명 굶어 죽었지만 인민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제2경제 돈은 안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머니는 뭐냐? 김정은 개인 노동당 39호실 중심으로 하는 비자금이 있거든요. 예. 이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최소 수십억 달러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비자금까지 끌었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맘먹고 만들었고 예. 지금 김 의원 말대로 1,000만 달러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1인당 소득이 우리 한 4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럼 4억 달러인 거죠. 거기다 저기 나오는 모든 인원들은 엑스트라들은 공짜거든요. 그러면 아마 헐리우드 계산으로 하면 거의 10억 달러쯤 들었다고 봐야죠. 엑스트라 비용은 안 줬겠네요. 예. 아무래도 동원을 해야 그럼요. 되니까. 예, 예. 얼마든 동원할 수 있죠. 예. 지금 보면은 상당합니다, 스케일이. 그러니까 뭐 저렇게 총 쏘고 아까 뭐 탱크도 등장하고 근데 저렇게 포탄까지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돈을 많이 들인 건데 근데 이 영화가 이 스케일 때문에 또 화제가 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 영화는 처음에 모르고 보면요. 예. 우리나라 영화예요. 그래요? 이 북한 영화로서 아주 파격적으로 이제 저 여자친구 이름이 이제 남해고 예. 그 남자는 박건우라고 하는 이제 인민군 중대장이거든요. 근데 저런 장면이 원래 안 나와요. 네. 그 저게 뭐 나올 것 같지만
저기서도 이마에 이제 뽀뽀를 하거든요. 예. 근데 북한에는 볼키스라도 그런 장면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뽀뽀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파격적인 애정 행각. 네. 그 다음에 이 나신으로 목욕하는 장면, 속옷 벗는 장면 이런 것들은 북한 영화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이에요. 네. 뭐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어쨌든 굉장히 좀 파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담겨 있다, 이런 설명을 해 주신 건데, 자 그러면은 저런 뭐 파격적인 장면들까지 김정은이 직접 연출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영화 초반부에 나옵니다. 직접 영화 자금을 댔고 예. 각본을 썼고 배우들 연기 조절을 했고 특수 효과까지 김정은이 직접 했다고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저기 뒷거리는 올리지 말라고 내려야 한다고 뭐냐면은 최신소까지 가려면 어렵지 않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네. 최신소까지 가면 어렵지 않아 이렇게 내려야 한다고 직접 본인이 지시를 합니다. 아, 두 예. 남녀 배우 데려다가 네. 그 직접 훈련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 네. 영화에 소개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요, 아까 잠깐 영화 장면들 나오긴 했지만 북한 영화 뭐 잘 모르는 제가 볼 때는 70년대 뭐 영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파격적인 건지 사실 저는 그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북한 주민들에게는 파격적인 거예요? 앵커님께서 이 영화를 파격적으로 느끼시려면 예. 이 영화 이전에 나온 북한 영화들 한 두세 편만 보시면 네. 아, 이 영화가 다른 기존의 북한 영화가 얼마나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2년까지 북한에 있었는데 북한 영화를 거의 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결말이 뻔하고, 특히나 이제 뭐 10대, 20대 어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서 뭐 등장하는 그런 로맨스라든가 애정 행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은 통째로 스킵하고 넘어가고, 뭐 갑자기 화면 전환이 되면서 뭐 폭포가 떨어지고 뭐 새가 날아다니는 이런 장면으로 바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그런 비현실적인 장면들 때문에 북한 영화는 재미없다라는 것이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네. 그걸 좀 깨기 위해서 북한이 이번 영화에 다양한 것들을 시도를 했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20대, 30대가 좋아할 수 있는 모든 요소는 그냥 다 갖다 넣었다라고 봐도 될 만큼 상당히 파격적인 요소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저 영화가 93년에 나온 북한 영화 도시처녀 시집 와요라는 건데, 저 수위 정도만 해도 저게 상당히 파격적이었다,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파격이죠. 네. 근데 그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72시간은 그야말로 파격의 파격이다. 그럼 북한 주민도 굉장히 놀랐겠네요. 들으신 거 있어요, 혹시 반응? 저는 사실 그 탈북민들 커뮤니티에서 이 영화를 봤다는 그 후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탈북민들 그 안에서도 심지어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지 한 20년 넘은 탈북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영화는 참 파격적이다. 특히나 그 앞부분의 애정 행각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한 배우가 그 남한군, 뭐랄까요, 우리 한국 국군을 묘사하는 장면임에도 원래 북한 영화 같은 경우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군은 뭐 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뭐 못생기거나 못되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상당히 잘생기고 미남으로 이렇게 다 묘사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사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또 설명해 주시니까 왜 파격적인지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자 임장훈 소장님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예, 퀴즈를 하나 이제 드리겠습니다. 네. 자, 북한은 영화 72시간을 시청한 주민들을 땡땡했다. 땡땡했다. 예, 이거 아마 못 맞추실 겁니다. 뭐 김정은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뭐 격려하지 않았을까요? 내 거- 포상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포상했다. 내 거 만들었으니까 좀 봐주면 좋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예상하실 텐데 정답은 처벌했다. 처벌이요? 예. 왜 처벌을 해요? 그렇죠. 이게 왜 저렇게 공들여 맞은 영화를 처벌을 했다는 건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 내용이 문제가 돼서 처벌이 됐다기보다는 그 내용을 뭐 주민들이 보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영화관에서 상영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1월에 와서야 이제 TV에 나온 건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USB 칩에다가 영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알려지면서 이게 이제 처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게 북한의 그 굉장히 고위급 간부, 그러니까는 그 인민위원회의 양정 담당 부위원장의 아들이 의대생인데 그 아들이 이제 USB 칩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간부 이하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직원들하고 같이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USB 칩에서 봤다는 그게 뭐 그 정도까지 할 일이냐 싶지만은 북한에서 USB 칩에 이 영화를 넣어서 본다는 거는 바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바로 우리나라 K-팝, K-무비 이 한국 영화들을 북한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게 몰래 보거든요. 네. 그게 바로 유통 과정이 US 칩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런 것이 이게 허용이 되다 보면은 바로 그 한국 영화들을 이제 저렇게 본다는 굉장히 이게 북한 당국에서는 예. 위험하게 본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벌이 된 거죠. 또 그렇게 뭐 처벌까지 했다가 최근에 뭐 6개월 만에 다시 뭐 예고편을 공개하더니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 아주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방영을 했다고 해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사실 북한이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공개한 이후에 일시적으로 모두 수거한 이유는 이 영화가 공개된 시점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 영화가 나왔던 시점이 바로 김정은이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남조선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통일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예. 남한과 북한은 아예 별개의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절론을 이제 얘기하고 다니던 시점 아닙니까? 그러면서 남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우던 시기입니다. 애국가에서도 뭐 삼천리라는 북한의 애국가죠. 북한 애국가에서도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즉 남한과 우리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는 조그만 뉘앙스라도 있어 다 삭제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이 영화에는 그게 나오거든요. 이 조국 해방 전쟁이다라고 예. 해서 남조선도 등장을 하고 뭐 등등 통일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게 등장을 하니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그게 좀 약간의 껄끄러운 면이 있었죠. 네. 하지만 다시 공개한 것은 뭐 제 추측컨대 이제 북한이 좀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됐고 어느 정도는 그 김정은의 메시지가 북한 주민들한테 먹혔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하면서 약간의 그 전쟁 분위기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또 제작 비밀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박사님. 북한 영화 하면은 김정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영화 광으로 굉장히 또 유명한데, 근데 사실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뭐 그렇게까지 영화 제작에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김정은이 뭐 본인이 각본을 쓰고 연출하고 이렇게까지 나선 속내가 뭘까요? 김정일의 경우에는 영화 네. 정치거든요. 지금 보면 한류 열등감이라는 속내가 뜨네요. 예, 일단은 이제 김정은은 그러니까 뱁새가 황태 따라가는 것처럼 예. 이 선진국을 모방을 많이 합니다. 건물도 선진국 따라서 고층으로 짓고, 근데 전기는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느냐? 선진국처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도 자기 수준에서 보면은 이제 선진국 수준의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첫 번째.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류에 버금가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을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김정일은 영화 정치인데 김정은은 음악 정치거든요. 네. 음악 정치는 돈이 들 들거든요. 은하수 관현악단이라든지. 근데 해보니까 성과가 없거든요. 아. 다들 한류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음악 정치로 별로 효과를 못 보니까 영화 정치로 좀 선회했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자 아까 우리 영화, 국산 영화 클래식이랑 좀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됐더라고요. 한번 다시 볼까요? 네. 보면은 네 클래식의 뭐 우리 배우 손예진, 조승우가 나왔던 장면이랑 굉장히 또 유사한 장면이 나와요. 72시간에도 보면 이거 우리 한류를 좀 따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왼쪽에 네 저희가 뭐 그래픽이 지금 72시간이 아니라 원래는 국산 영화, 우리 영화 클래식인데 왼쪽에 우리 영화, 오른쪽에 북한 영화 비슷해요 장면들이. 이제 북한에서는 72시간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아마 김 의원은 잘 알 거예요.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박건우거든요. 네. 건우라는 이름 북한에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건우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 주인공 이름이 뭐 엽기적인 어쩌고 한 영화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 이름이 네네네. 건우거든요. 그다음에 남해라는 이름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은 완전하게 김정은이 남한 영화, 대한민국 영화를 많이 보고 있구나라는 네.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영화 장면 또뿐만이 아니라 오프닝 시퀀스, 그러니까 앞부분, 영화 앞부분에 이 조선 영화 로고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 로고와 또 상당히 또 유사하다고 해요. 맞나요? 왜냐하면은 북한 영화는 시작할 때 그냥 예. 큰 글씨로 조선 영화 그리고 바로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나오는 거죠. 저렇게 안 나와요. 저렇게 나온 건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20세기 폭스나 콜롬비아사나 네. 이런 걸 그대로 짬뽕을 조합을 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김정은이 이 서구 영화나 대한민국 영화를 따라가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지금 왼쪽에 저 20세기 폭스 장면과 오른쪽에 조선 영화 저 로고가 좀 비슷하네요. 지금 저렇게 뜬다고 하는데 보면은 저렇게까지 공들여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저렇게 안 나와요. 그냥 예. 붉은 글씨나 검은 글씨로 조선 영화 맨 밑에 있는 글씨처럼 네. 그 네 글자만 나오고 바로 이제 대사로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야말로 뭐
소위 말하면은 뭐 한류, 해외 영화를 좀 베꼈다, 따라했다 이렇게까지 보이는 건데 김정은의 한류 열등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표출된 게 사실 이번 영화가 처음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에도 북한이 새로운 영화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하루 낮, 하루 밤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 스파이물 영화입니다. 북한 영화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장르였죠. 그 영화도 사실 많은 공을 들였고 그리고 네. 영화가 이제 공개가 되었을 때 또 북한이 김정은이 직접 아주 칭찬을 하면서 제대로 된 영화가 나왔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북한에서는 꽤 주목을 끌었던 영화인데요. 근데 본질적으로 사실 북한이 한류를 따라 하려고 해도 사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한류를 따라 하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지금 학생들한테 뭐 남한 문화는 반동 문화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라고 통제를 하면서 그들한테 어떤 대안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인데 그 대안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예. 결국 이 영화가 귀결되는 건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결국 어떤 북한 영화든지 간에 어떤 시도를 했든지 간에 결론이 똑같다면 볼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김정은이 이렇게 뭐 남한과 비슷한 콘텐츠를 따라하면서까지 남한 문화 유입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정보 중독이란 말이 있거든요. 예.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내일부터 못 보게 하면 난리 날 거예요. 지금 지지난해 2023년 말에 여기 오신 분이 있어요, 북에서. 네. 그 여자분인데 그분이 이제 여기 처음 조사받을 때 봤거든요. 그때 물어본 게 그 말을 해요. 내가 북한에서 이 영화, 남한 영화 여기까지 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 아, 그 정도로 한번 이 컨텐츠에 노출이 되면 예. 절대로 그걸 놓지 않아요. 가족 전부가 이불 쓰고 봤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고 싶은 거죠, 김정은은. 네. 자기가 더 재밌는 걸 만들어서 그걸 끌어오고 싶은데 그건 정말 언발의 오줌누기죠.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를 일종의 체제 선전도구로 이용하는 게 뭐 김정은뿐만이 아니라 김씨 일가의 영화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선대 때부터 계속 시작이 되어 오고 있었어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김정일이 1972년부터 사실 후계자 반열에 올랐거든요. 이 후계자 반열에 오른 김정일이 가장 중시했던 것이 아버지 김일성을 어떻게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북한 주민들한테 신적인 존재로 보이게끔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가장 집중을 했고 그때 네. 김정일이 선택한 방식이 바로 영화였습니다. 영화들을 만들어서 그 영화의 기본적인 내용은 결국은 영화의 모든 문제는 김일성이 해결한다. 저 김일성만 믿고 따르면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다. 이런 사상들을 주기적으로 항상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세뇌를 시키거든요. 근데 해당 영화들이 꽤 북한 내부에서는 당시 많은 어떤 반향을 일으켰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김정일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김일성도 김정일을 되게 높이 치하했고 후계자로 완벽하게 앉혔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김정은이 따라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세뇌 도구로 만든 거를 따라했다, 김정은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72시간 이것도 사실 예외는 아니라고 해요. 관련해서 저희가 좀 키워드를 하나 짚어볼 텐데, 네, 키워드를 보면은 네, 김정은의 검은 속내에 김정은의 전쟁관이라는 게 뜨네요. 72시간 내에 영화 속에 김정은의 전쟁관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자, 조한문 박사,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사실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이게 남침에 의한 6.25 전쟁인데 이거를 북침 전쟁으로 왜곡을 했다. 72시간에 그렇게 나온다면서요? 평화로운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북한을 예. 남한 군인들이 무지하게 짓밟았다, 이렇게 시작돼요. 6.25 전쟁이 북침 전쟁이다라고 왜곡을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은 영화 잠깐만 봐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4시에 북침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4시 10분에 김일성이 당중앙위원회를 소집합니다. 10분 만에. 아, 그래요? 그리고 4시 30분에 반격으로 전환을 시도해요. 어떻게 계획적인 전쟁에 준비도 안 된 30분 만에 반격을 합니까? 그리고 네. 72시간 만에 서울을 점령합니까? 그러니까 북침으로 조작을 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북한 주민들도 알죠. 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또 역사 왜곡이 들어있는 건데 관련해서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72시간에서 미군 역할을 한 배우들이 있는데요. 예. 화면에 보이시는 배우인데 이 배우들의 국적은 자 주관식인데 힌트를 드리자면 두 글자입니다. 네. 그럼 미군 역할을 했으니까 미국 미국이라고 아닐까요? 생각을 네. 하시겠죠. 정답은 북한입니다. 아, 그래요? 예, 북한 사람들입니다. 저 두 명은 북한에서 태어났고 예. 한 번도 외국을 나가 본 적이 없는
전형적인 북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 예. 귀화라도 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원래 저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그 파병됐던 미군 출신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다가 1962년에 어떤 그 범죄 관련 의혹을 받아요. 그러면서 네. 북한으로 도주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그 뒤로 이제 북한에서 쭉 거주를 하면서 거기서 또 그 외국인 출신 여성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바로 그 둘이 바로 저 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얼굴은 북한 사람 같이 생기지 않았지만 완전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자라고 한 번도 외국 나가본 적이 없는 북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뭐 김정은의 이번 72시간 영화를 통해서 자, 남한의 한류에 대한 견제 또 그리고 전쟁관까지 짚어봤는데 자, 영화 말미에 사실 진짜 속내가 등장한다면서요. 무서운 전쟁관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까지 72시간 점령했는데 예. 서울에서 5일을 허비해서 그래서 미군이 증원되기 전에 남한을 해방하는 걸 못했다. 이 뼈저린 교훈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 머릿속에서는 기습을 한 다음에 단기간에 남한을 점령하겠다. 이게 김정은 생각이고 네. 그 손에는 지금 핵무기가 들어있는 거죠. 아,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겠군요. 아주 크죠. 그러니까 그게 김정은의 전쟁관이에요. 네. 단기간에 대규모 공격을 한 다음에 미군이 증원되기 전에 남한을 점령하겠다라는 게 김정은의 생각이에요. 네, 또 이렇게 김정은의 72시간을 중심으로 검은 속내까지 말씀해 주셔서 저희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충전됐습니다. 몰랐던 이야기 김정은의 영화 정치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